2026년 5월 8일 필리핀 마닐라 사상 최대 규모 발리카탄 훈련이 끝났습니다. 17,000명의 병력, 6개국 깃발이 함께 펄럭였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 캐나다, 뉴질랜드, 그리고 그날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군사정보망 IMN이 첫 실전 가동됐다. 6개국, 한국은 없었습니다. 미국이 박은 새 동맹 체계에 왜 한국이 빠진 것일까요? 오늘 동북아 안보연구센터가 4가지 이유와 한국의 진짜 대응을 분석합니다. 끝까지 보면 인도태평양 안보지도에서 한국의 진짜 위치가 보입니다. IMN은 인도-퍼시픽 미션 네트워크의 약자입니다. 한국어로 인도태평양 임무 네트워크,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2022년부터 구상한 동맹 협력 체계입니다. 8년 동안 비밀리에 준비된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 동맹국들이 한 컴퓨터처럼 작전 데이터와 전장 정보를 공유하는 것.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IMN은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입니다. 제로 트러스트란 모든 접속을 의심하고 검증하는 보안 모델입니다. 한 사람이 침투해도 다른 영역은 보호되는 구조입니다. 세뮤얼 퍼파로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의 발언을 보겠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필리핀과 미국 병력을 하나로 연동하는 IMN이 가동됐다. 어떠한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신뢰와 상호 운용성을 구축했다. 신뢰, 그리고 상호 운용성, 이 두 단어가 핵심입니다. 발리카탄은 미국과 필리핀이 매년 진행하는 합동훈련입니다. 타갈로그어로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뜻입니다. 2026년 발리카탄은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기간 4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약 3주, 참가 병력 17,000명, 6개국 참마. 특히 일본의 변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옵서버 자격으로만 참여했습니다. 2026년 처음으로 자위대 실전 병력을 파견한 것입니다. 일본 헌법 구조는 군대 보유를 금지합니다. 그런데 자위대를 해외 다국적 훈련에 실전 투입했다는 것은 큰 변화입니다. 필리핀 마닐라 인근 아기날도 군기지에 IMN 연합지휘센터가 설치됐습니다. 훈련 시나리오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군 정보망이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 즉 사이버 공격으로 미군 통신이 끊긴 상황에서 6개국이 어떻게 협력하는지 시험한 것입니다. 가상이었지만 매우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참가국 6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국, 주도국, 일본, 자위대 첫 실전 파견, 호주, AUKS의 한 축, 필리핀, 남중국해 최전선, 캐나다, 파이브 아이즈 정보 동맹, 뉴질랜드, 파이브 아이즈 정보 동맹. 이 6개국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파이브 아이즈 5개국 중 4개국에 더해 일본과 필리핀, 한국은 파이브 아이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일본도 파이브 아이즈의 공식 회원국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6번째 멤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 시청자들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쿼드가 있는데 왜 또 IN을 만들었나? 간단합니다. 쿼드는 외교 협의체입니다. IMN은 군사작전 네트워크입니다. 다른 층위입니다. 쿼드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이 참여합니다. 주제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백신 공급, 기술 표준, 기후변화 같은 공공재입니다. 즉, 어떤 인도태평양을 만들 것인가라는 비전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반면 IMN은 군사작전 데이터, 전장 정보, 사이버 보안을 공유하는 실무 네트워크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함께 싸울 것인가를 다룹니다. 쿼드가 그림이라면 IMN은 도구입니다. 쿼드가 비전이라면 IMN은 매뉴얼입니다. 한국이 쿼드의 정식 회원국이 아닙니다.
이번 IMN에도 빠졌습니다. 인도태평양 안보 양대 체계에서 모두 빠진 것입니다. 한국이 왜 IMN에서 빠졌을까요? 첫 번째 가능성은 정보 보안 신뢰도입니다. IMN은 Five Eyes 기반 동맹에 일본과 필리핀이 더해진 구조입니다. Five Eyes는 70년 넘은 정보 공유 동맹입니다. 신뢰 자본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공식 회원국은 아니지만 2010년대부터 미일 정보 교류가 급격히 깊어졌습니다. 한국은 1953년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정보 보안 분야에서 한국은 여전히 양자 동맹 중심입니다. 다자 정보 공유망에는 깊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2023년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한미일 3국 정보 공유 강화가 합의됐습니다. 하지만 IMN은 그것보다 한 단계 더 깊은 협력입니다. 신뢰 단계가 다른 것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변화입니다. 2022년 12월 한국 정부는 첫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7월 이스트 에이시아 포럼 분석가들은 다른 평가를 내렸습니다. South Korea moves away from former Indo-Pacific strategy. 한국이 이전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멀어지고 있다. 즉, 정권 교체와 외교 우선순위 조정 과정에서 인도태평양 비전이 약해진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발을 빼는 것처럼 보였다면 IMN 초기 멤버에 포함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미국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동맹과 먼저 손을 잡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한국 안보 전략의 우선순위입니다. 한국 안보의 1순위는 한반도입니다. 북한 핵, 미사일, 사이버 공격, 그리고 비대칭 위협. 한국은 70년 동안 이 문제와 싸워왔습니다. 한국 국방 예산의 대부분은 대북 억지에 투입됩니다. F-35, 패트리오트, 사드, 그리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모두 한반도 시나리오에 맞춰진 자산입니다. 반면 IMN은 인도태평양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남중국해, 대만 해협, 인도양. 한국이 자원을 그쪽으로 돌리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인도태평양 작전 참여를 요청했지만 한국이 한반도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번째 가능성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의 부담 분담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주일미군 방위비, 나토 분담금 모두 인상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IMN 참가는 단순히 정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한국형 정찰 위성, KF-21 센서, 신호정보 수집 자산.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어느 정도 기여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한국이 IMN에 부담을 더 지는 것을 주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미국이 한국의 기여 의지를 의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초기 6개국 명단에 한국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제외의 4가지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미국 외교 분석 매체들이 2026년 여름 보도에서 확인했습니다. Over the summer, South Korea was added to IMN. 여름 동안 한국이 IMN에 추가됐다. 즉, 발리카탄 2026의 첫 가동 시점에서는 빠졌지만 곧 합류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IMN의 가치를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초기에는 신중했지만 일본과 호주가 들어가는 모습을 본 후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 없이는 동북아 정보망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북한 위협, 주일미군 보호, 대만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지리적 위치는 결정적입니다. 즉, 한국 추가는 시간 문제였을 뿐입니다.
한국의 진짜 전략은 따로 있습니다. K 방산을 통한 다자 동맹 구축입니다. 폴란드와의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대 계약, 루마니아 K9 추가 계약 진행 중,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검토 중.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국은 인도-태평양에서는 신중하지만 유럽 나토에서는 공격적으로 동맹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IMN이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동맹이라면 K방산은 한국 주도의 유럽 동맹입니다. 서로 다른 무대. 한국은 단순히 IMN의 한 참여자가 아니라 또 다른 동맹의 주도자가 되려는 것입니다. 일본의 변화도 주목해야 합니다. 일본 헌법 구조는 군대 보유와 교전권을 부정합니다. 1947년 미군정이 만든 평화헌법입니다. 그런데 2026년 발리카탄에서 일본 자위대가 처음으로 해외 다국적 훈련에 실전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이것은 헌법 구조의 사실상의 변경입니다. 공식 개정 없이 운영 차원에서 군대화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군대화는 한국 안보의 양날의 검입니다. 긍정적 측면, 일본이 더 많은 안보 부담을 지면 미국의 한반도 자원이 보호됩니다. 부정적 측면, 일본이 군사적으로 적극적이 되면 동북아 군비 경쟁이 가속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것이 다음 10년의 숙제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3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하겠습니다. 시나리오 A, 낙관 시나리오. 한국이 IMN 정식 멤버로 합류한 후 한미일 협력이 깊어지는 경우입니다. 가능성 40%. 조건은 3가지. 첫째, 한일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둘째, 한국이 인도-태평양 작전에 자원을 일정 부분 할당한다. 셋째, 미국이 한국형 정찰 위성 등 한국의 자산을 인정한다. 이 경우 한국은 동북아 정보 허브가 됩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의 움직임을 가장 빨리 잡아내는 핵심 멤버. 방산 수출도 추가 동력을 얻을 것입니다. 시나리오 B, 중립 시나리오. 한국이 IMN은 형식적으로 참여하지만 실질적 핵심은 K방산을 통한 유럽 동맹에 두는 경우입니다. 가능성 35%. 이 경우 한국의 외교 자산은 분산됩니다. 인도태평양에서는 미국 주도 동맹의 한 구성원, 유럽에서는 K방산을 통한 나토 파트너 강화, 중동에서는 UAE, 사우디 방산 수출, 즉 다극 외교를 실용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가장 자연스러운 길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견국으로서 여러 동맹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시나리오 C, 비관 시나리오. 한미 동맹이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요구와 부담 분담 압력으로 균열되는 경우입니다. 가능성 25%. 이 경우 한국은 IMN에서 빠진 채 양자 동맹마저 약화됩니다. 북한은 이 틈을 노릴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을 흡수하려 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협력을 더 깊게 할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한국 외교가 가장 경계해야 할 미래입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강대국의 각축장이었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 1904년 러일전쟁, 1950년 한국전쟁. 모두 한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작됐습니다. 21세기에 그런 비극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다자 동맹에서의 자리 확보가 필수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5월 8일 IMN이 처음 가동됐습니다. 6개국. 한국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4가지였습니다. 정보 보안 신뢰도, 인도태평양 전략 약화, 한반도 중심주의, 트럼프 행정부의 부담 분담 요구. 그러나 여름에 한국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K방산이라는 또 다른 카드가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IMN의 한 구성원이 아니라
동북아와 유럽을 잇는 안보 허브가 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명확한 전략과 일관된 외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룬 IMN 분석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K방산이 나토 동부전선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분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북아 안보연구센터의 조배호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